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3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38강의 주제는 인사행정론 중에서 제5편 제2장 인사행정제도가 주요 내용입니다. 자,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행정제도는 전반적인 인사행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행정제도는 크게 역관제도하고 실적제도, 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의 대립이 있습니다. 역관은 이제 스포일이라고 하고요. 이건 메리시거든요. 스포일은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여기서의 전리품은 진짜 전쟁이 아니라 선거전에서 집권을 한 집권당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대가, 즉 관직이죠. 그런 것을 스포일로 본 것이고요. 실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개개인이 지어진 직무를 수행을 해서 거둔 아웃풋, 그것이 메릿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관제라는 아이디어는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당 관료제입니다. 정당 관료제라는 거는 이제 근대 시민민주주의의 발달에 의해서요, 정당이 발달이 되고요. 그 대의 정체로서 정당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그 정당이 관료를 통제하에 두는 그런 시스템이 역관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대표를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당의 구성원들, 즉 의원들을 뽑죠. 의원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원들은 여기서 정책 결정을 하고요. 여기서 결정된 정책을 관료가 집행하도록 하거든요. 사실상 집행 권한을 의원들이 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다시 재위임하는, 관료제에 재위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대리와 복대리 관계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대리인 관계, 이게 복대리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재위임을 받은 관료가 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재임을 받은 관료들이 제대로 집행하는지 안 집행하는지를 통제할 권한이 정당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려면은 이 정당 중에서 이제 집권당이죠. 우리가 여당이라고 하는 다수당이죠.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당이 관직의 상당 부분, 특히 상층부죠, 고위직 관직들을 자신들의 추종자 내지는 같이 정견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충원하는 이런 시스템, 이것이 역관제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제 역관제도 이전에 영국에서 이 정실주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패트러니지 시스템이라 그래서 발달이 됐는데요. 이것은 로얄입니다. 이 정당이 아니라, 정당은 이제 파티고요. 정실주의라는 건 로얄이고, 이것은 어떤 이런 국민과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로얄에서는 왕권 신수설에 기반을 해서 왕실 재산으로 본 거죠. 그래서 국가 전체가 왕실 재산이고요.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충실한 그런 관리자로서의 관료들을 이 로얄 서번트,
왕실 관료라고 했고, 그 왕실 관료들이 그 왕실이 요구하는 그런 그 일들을 충실히 하면서 그에 대해서 대가로서 어떤 그 특권을 향유하고 평생 동안 그 특권층으로서 관직을 독점적으로 향유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그 패트러니지 시스템 내지는 이제 왕실 관료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영국에서 발달된 이제 정실주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과거 그 조선 시대까지의 관료제는 이런 그 왕실 관료제, 패트러니지 시스템 체제 하에서 운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역관제라는 것은 그런 왕실 관료제하고 다른 겁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왕실이 없는 거죠. 왕실 없이 공화정으로 이제 시작한 나라고요. 그런 체제 하에서 이 근대 시민 민주주의입니다. 이 부르주아 계급들, 이 국민이라고 하는 시민 민주주의 계급, 시민 계급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을 해가지고 그 정당 체제 하에서 이 관료를 통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은 이 반 그 국가주의적 그런 그 가치 체제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 체제가 상당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하에서 이 관료들을 어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 동네 푸주간을 운영하던 그런 사람도 그냥 그 선거운동 같이 하다가 같이 정견이 맞으면은 이제 자기의 그 지지자가 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당이 되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뭐 농축산부 장관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직에 대해서 뭐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일반적인 소양과 건전한 그 도덕관 이런 것만 있으면 누구나 다 뭐 장관을 미니스터리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뭐 국장 뭐 누구나 공무원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 전문성이 뭐 있는 거냐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이쪽 그 스포일 시스템의 아이디어예요. 이것은 이제 그 영국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그 로얄 서번트들의 그 부패적 관료, 부패상 이런 것들에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었던 미국 체제, 미국의 어떤 그 당연한 선택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을 개방을 해서 민주적 통제하에 둠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하자, 그리고 특권화를 방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에도 물론 이 역관제도가 이제 그 추후에 폐지되고 실적제로 전환이 돼 가지고 현재도 미국은 실적제 중심으로 운영을 되고 있지만, 이러한 그 역관제가 가졌던 근대 시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본 아이디어, 관직의 특권화를 방지하고 어떤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는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가 상당히 높지가 않아요, 미국을 보면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우선 행정학과라는 걸 설치하지도 않고 대학원 과정에서만 이제 어떤 그 프로페셔널리즘이다, 전문 직업주의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그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보면은 공무원에 대한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100대 1, 20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공무원 선발 같은 경우는 인터뷰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그 사전에 이제 서류 면접 서류 심사 절차 거치고요. 대부분 그 거의 그 무경쟁 또는 아주 낮은 경쟁으로 이렇게 관직에 들어가게 되고, 그냥 서번트로 봉사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도 굉장히 그 장관급들도요, 그 장관급이나 고위직 관료들도 굉장히 그 거기는 경력직과 그 비경력직이라는 투 트랙 방식이 있어가지고 이 비경력직으로 이렇게 문호가 개방된 자리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어떤 그 정치 국회의원, 연방
이라든가 이런 쪽 그 정치가들하고 좀 어떤 정견을 같이 하거나 이렇게 그 인맥이 닿으면은 언제든지 그 관직에 들어갈 수 있고, 그냥 단기간 근무했다가 그냥 다시 또 민간부로 나오고요. 관직에 그렇게 오래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어서 굉장히 그 로테이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게 또 미국의 특징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국회의원을 하든 고위관직을 하든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그 관직에 대한 그 기본 관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퍼블릭 서번트예요. 이게 서번트 봉사자라는 거거든요. 우리 하인들을 서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역관제의 아이디어는 이 서번트로서의 공직을 확립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1820년 1820년에 이제 4년 임기법 4years로 하고요. 그 다음에 1829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연두 교서에서 이 스포일 시스템을 하여튼 대량 갱송 체제로서 확립 연방 그 공무원제에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이제 그 이런 그 역관 체제의 확립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양당 체제로 발달이 됐거든요.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해가지고 양당 체제로 발달이 되면서 이 정당이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대량으로 모든 그 일정 부분 상위직 공직자들을 다 바꾸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또 공직의 비특권화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더라도 그것은 뭐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공직에 대한 그런 어떤 특권 의식이 거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것이 뭐 인생의 어떤 그 파멸과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는 잠시 몇 년간 봉사했다가 그냥 그 자기 또 민간 부분에 자기 본연의 또 일자리로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나라지, 집권당이 바뀌었다 해서 관직 바뀐 것들을 가지고서 뭐 정치보복이라는 등 이러면서 비판하고 싸움판을 벌이는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일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이것이 부패를 하는 것이다, 뭐 매간매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상당히 민주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정당이 발달하면서요, 이런 부분이 원래 원초적인 이런 그 의도가 일정 부분 이제 그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취지는 좋았는데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그런 선진 체제 하에서도 일정한 그 병리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머신 폴리틱스라는 제도예요.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들에서의 선거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머신 폴리틱스라는 것은 이 정당이 그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선거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이제 머신 폴리틱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투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그 저소득층, 뭐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쿠폰을 주겠다라고 그냥 드립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해서 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당선이 돼서 집권당이 된 후에 고위 관직들을 독점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재정 운영이 상당히 이제 그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재정 투입이 일어나고요. 비효율성이 이제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 폴리틱스 현상이 지방 정가에서 아주 만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당 부분 이제 매간매직 현상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독점 자본과 정당이 또 결합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 독점자 자본들과 이제 그 민주당 공화당과의 어떤 이 결탁 문제, 특히 로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선거 자금도 공식적으로 다
각 정당들이 이제 그 대선과 그다음에 중간 선거 이런 것들을 전국적인 캠페인을 하면서요 엄청나게 선거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선거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기업들로부터 그런 그 공식적인 선거 자금을 받으면서 이제 이 매감 이 역관제에 의해서 같이 또 그런 그 후원한 대기업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정당 관료제 하에서 이제 심화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1883년에 펜들턴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펜들턴법은 사실상 이 펜들턴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제 대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공화당 추종자들이 고위직에 이제 연방 고위직에 있을 때 그 집권당으로서의 지위를 잃었을 때 또 공화당 추종자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뭐 이렇게 비판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펜들턴법에 의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을 기획윤등을 해서 시험 체제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원칙이 확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선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그 펜들턴법에 의해서 미국은 실적주의 체제로 서서히 전환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결국 이제 이 실적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실적주의의 등장 배경은 이제 행정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행정국가 경향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의 폐해가 등장하거든요. 대기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당 관료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이 이제 과연 근대 시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대변한 거냐라는 거죠. 정당이 이제 시민 전체의 대변이 아니라 사실상 그 정당의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의 이렇게 계층 구조들을 보면은요, 미국에서도 이제 와스프라 그래가지고 앵글로색슨 계열의 백인들, 특히 동부 지역 출신들을 와스프라고 하거든요. 이 와스프들이 그 연방 그 상하원들의 상당 직위들을 그런 자리들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대부분 와스프의 출신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러면서 정당이 과연 일반 시민의 대표자냐, 부르주아 계급들 전체의 대표자냐? 아니다. 특권층화 됐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이제 근데 그런 그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 이것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중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은 어떤 그 정당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봉사자, 즉 퍼블릭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퍼블릭으로 시민의 봉사자 가자. 그러니까 퍼블릭의 개념이 상당히 이제 넓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근데 그 시민 계급들이었거든요. 이제는 국민 다수입니다. 매스로 가는 거예요. 매스, 대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행정국가 시대의 실적제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우리가 그 실적제하고 참 구분할 때 우리가 비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직업 공무원제예요. 이 직업 공무원제라는 것은 그 규제에도 나와 있듯이요. 딱히 이 실적제처럼 개념 규정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직업 공무원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공직을 평생의 직업으로서 이렇게 가치 있는 자리로 만들자,
그런 그 아이디어인데요. 직업 공무원제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건 폐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업 공무원제는요, 이 실적제하고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제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이렇게 채용을 이렇게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지향을 하거든요. 이것이 실적제의 기본 축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와 같은 인사기관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걸 축으로 해서 전체 시스템을 엄격히 메릿 중심으로 가자라는 것이 실적제의 기본 아이디어인데요. 이 직업공무원제는 이 공직을 하나의 순환 체제로 보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승진해서 커리어를 이렇게 쌓게 하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투입되는 것들을 방지하자는 거죠. 물론 이제 최초에 이제 하위직에서 들어오는 건 이제 외부에서 투입이 돼가지고 공개 경쟁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폐쇄형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건데, 이 실적제는 기본적으로 폐쇄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예, 폐쇄형이든 개방형이든 다 맞물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을 채택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반드시 정치적 중립이 전제 요건이 되지 않는 거죠. 폐쇄형을 기본적으로 전제 요건으로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역관제 하에서도 상위직만 이렇게 그 대량 갱송 체제로 하고 그 상위직 이하의 중하위직들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그 비역관 체제로 운영을 한다면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제는 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그 직업공무원제는 강한 신분보장을 전제로 해요. 아주 강합니다. 스트롱한 신분보장을 전제로 하는데, 실적제는 과연 신분보장을 전제로 하냐 이러는 거죠. 실적제의 핵심 요소에는 신분보장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분보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엄격한 신분보장은 사실상 실적제를 확립하는데 제약을 줍니다. 실적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직무 중심으로 관리를 해서 직무당 산출되는 아웃풋을 가지고서 평가해서 인사 관리를 해 나가자라는 그런 그 성과 체제를 얘기하는 건데, 강한 신분 보장을 놓으면은 성과 평가에 의해서 그 어떤 인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제약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한 신분 보장을 할 수 없는 게 또 실적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인사위원회를 둬가지고 어떤 그 중립적인 인사관리, 객관적인 인사관리 일을 한다. 그죠? 그래서 공직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이런 점에서는 실적제하고 또 일정 부분 맞물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신분보장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신분보장을 소극적 신분보장하고 적극적 신분보장하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소극적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공무원이 일정한 어떤 그 뭐 형사상의 범죄라든가 비위 뭐 이런 것을 업무상 과오 이런 것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 직위로부터 이렇게 면직되거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방어적 장치를 이제 소극적 신분보장이라 그래요. 적극적 신분보장이라는 거는 더 나아가서 공직이 뭔가 정말 일생을 바칠 만한 그런 그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사회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공직에서 평생을 있으려고 하게 만드는 그런 그 마인드셋이 갖춰지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 이것을 적극적 신분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제는 여기 소극적 신분보장과 적극적 신분보장을 다 포괄한 신분보장, 즉 강한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적제는 이 중에서 소극적 신분보장만 전제 요건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실적제와 그 직업공무원제 상당히 좀 개념성으로요 혼동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미국을 예를 들면요, 미국은 실적 체제로 지금 펜들턴법 이후에 직위분류법이 1923년에 제정됩니다. 그 1923년에 직위분류법이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직위분류 체제 하에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1970년대 이제 고위공무원단이라는 제도가 이제 카터 행정부에 의해서 SES 제도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약간 그 실적제를 완화하는, 즉 역간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그 상위직은 역간제, 그다음에 그 이하직은 실적제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여전히 실적제가 강한 그 인사 기반 인사행정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직업공무원제는 거의 지금 정착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퍼블릭 서번트로서 봉사자로서 있는 거기 때문에 봉사 일을 뭘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해야 될 먹고 살 일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게 아이디어가 이게 그 성립이 안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내 인생을 봉사를 위해서 바치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고서야 공직을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죽도록 거기서 있어야겠다라는 강한 집착감이 생기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럴 이유도 별로 가치도 없어요. 그런 그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요구하지도 않고요.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직업공무원을 선호하지도 않는 게 그 미국 공무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누구나 또 그만둘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부문과의 순환 교류,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직업 간 이동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래서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발달된 게 이제 헤드헌터 아닙니까? 직장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헤드헌터들이 수시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해서 이동시켜 주는 것이죠. 자, 직업공무원제하고 실적제하고의 차이점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직업공무원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아이디어가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제 조심하세요. 전문직업주의라는 것이거든요. 이 개념하고요, 우리가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이거 학생들이 참 이런 개념을 많이 혼동을 해요. 이 인사행정에 있어서 제너럴리스트라는 것은 일반 행정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스페셜리스트는 전문 행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무의 전문성을 추구하느냐, 즉 이 스페셜리스트는 직무 중심이에요. 특정한 직무를 전문적으로 다뤄서 그 직무에 관한 쭉 커리어 맵을 이렇게 형성하자라는 것이 스페셜리스트고요. 이것은 제너럴리스트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사람이 어떤 그 기본적으로 컴피턴스, 역량이라든가 소양, 일반적인 관리 능력이죠. 그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어디에 가서도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가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제너럴리스트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해서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거는 과연 그 아까 이 퍼블릭 서번트하고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행정을 퍼블릭 서번트의 개념으로 보겠느냐 이거죠. 공직을 퍼블릭 서번트로서 보고서 관리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즉 공직은 일반 기업에 있는 직처럼 독자적으로 전문적이고 그 나름대로의 포지셔닝이 되는 그런 잡들이다라고 보는 거냐라는 거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전문 직업으로서 보는 것이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이것은 스페셜리스트하고 다른 겁니다. 어떤 그 공무원의 일자리 하나를 전문화시키겠다. 그거는 직위분류제를 기반으로 한 스페셜리스트 커리 그 체제고요. 이 전문직업주의는 기본적으로 이건 직업공무원제와 맞물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퍼블릭 서번트는 기본적으로 이 직업공무원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실적제와 맞물리는 것이죠. 실적제와 맞물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가 일정 부분 유사하면서도 맞물리면서도 또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이 기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 확립이에요. 정치적 중립의 확립이고, 그리고 공직의 안정을 도모해 가지고 공직을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만들어서 공직에 대한 어떤 그 인적 자원 관리를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죠. 그러니까 내부 시장, 내부 노동 시장의 효율화를 기하겠다라는 것이 즉 직업 공무원제의 기본 시스템이고요. 실적제는 역관제에 대한 반발로서 나온 거예요. 역관제에 대한 반발입니다. 역관제의 그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메릿 중심의 그런 그 통제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와 공개경쟁채용시험, 정치적 중립, 이것을 삼각축으로 해가지고 공직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가 일부분 맞물리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직업공무원제 전혀 아니고요. 물론 영국은 직업공무원제가 일찍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고요. 이에 대해서 실적제하고 직업공무원제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관료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대표관료제는 뭐 유명한 그 킹슬리라는 영국 학자에 의해서 주장된 바 있고요. 대표관료제는 이게 이 관료제 체제 하에서 이 계층들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각 계층별로 이 그 외부에서 충원될 때 사회 집단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사회 집단에 보면은요, 여성 집단이 있고요, 남성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고요, 비장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유색인종들이 있으니까 유색인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가 있고요, 백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자가 있고, 빈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고, 우리가 육체 노동자, 화이트 칼라 뭐 등등의 이렇게 여러 사회적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집단을 대변하는 그런 그 공무원들이 다 각 계층에 충원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대표관료제의 아이디어죠. 이 대표관료제는 이제 미국에서 이 affirmative action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요. 특히 그 케네디 행정부에서
그 행정명령 Executive Order라는 형태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직속의 이제 평등고용위원회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해서 이제 그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그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그런 그 원칙인데, 마이너리티들 소수자들에 대해서 우대하겠다, 어느 정도 보호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백인들의 역차별 문제가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이 위헌 문제가 계속 이제 재판에서 대상으로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표관료제를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요. 여러 가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제도, 이렇게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제, 그다음에 4급 이상의 기술직 이공계 임용 확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위분류제 실적제하고 비교할 때요, 이 실적제는 기본적으로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회균등, 이거는. 그러니까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서 기회균등을 해주는 오픈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제는 수평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적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직위에서 실적을 통해서 채용 시험도 공개 경쟁을 하고요. 들어와서도 메릿, 정당이라든가 정파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메릿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하도록 하자라는 기회균등, 수평적인 기회균등을 통해서 수평적 형평성을 도모하자라는 것이 실적제의 기본 아이디어고요. 대표관료제는 재반 사회 집단으로부터 대표성 있는 것을 공직의 각 계층별로 일정 비율을 반영을 해서 임용을 하자라는 어떤 수직적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적극적 인사 행정에 대한 논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추구되는 적극적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적극적 인사행정은 이제 기존의 이런 실적제 중심의 인사관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나친 경직성이죠. 그리고 실적제를 지나치게 강조해 버리면요, 또 직업공무원제를 일정 부분 좀 해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관제적 요소를 일정 부분 가입하고 적극적인 모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공무원제를 또 이렇게 확립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즉 내부 시장이죠. 우리가 공직의 내부 시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인적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자는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적극적 인사행정은요, 이거 통합 모형을 기본으로 합니다. 통합 모형.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하고 개인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를 하나로 통합시켜가는 통합 모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들을 쭉 개발을 해서요, 이 작업 집단이 활발하게 어떤 의사결정이나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Y론적 관리를
이렇게 확대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적극적 인상이에요. 내부 인사 관리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그런 그 공직에 대한 적극적 모집을 통해 가지고 그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우수한 인재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를 강화를 해서 생애 소득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리고 생산성을 확대해 나가려는 어떤 신공공관리론적 그 관리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도 적극적 인사행정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대표관료제적 개념도 많이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고위공무원 단제도를 시행을 해가지고 또 이제 공무원의 또 경직성을 또 타파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검토해야 될 것이요. 중앙인사행정기관입니다. 자, 실적제 확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3대 축 중에 하나가 인사기관의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세력부터 특히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그 인사관리 기관을 둬 가지고 전체의 어떤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자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인사행정기관은 안전행정부죠. 그래서 인사행정기관 이게 우리는 이제 단독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인사행정기관은 이제 독립제냐, 즉 단독제냐, 합의제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미국의 어떤 그 실적제 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제고요. 우리나라의 안전행정부는 이제 단독제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인사행정기관으로서 이 인사관리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인사관리처는 저하고 실적제보호위원회, 그 다음에 연방노동위원회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도 위원회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관리위원회, 실적제보호위원회, 연방노동위원회 이렇게 그 3개 기관이 중앙인사행정기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내각의 장관이 이제 인사관리처를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 그 영국에서는 그 고위공무원 단제도도 그 인사관리처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안전행정부 안에는 이 소청심사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라는 것은 이제 그 공무원이 어떤 그 직무상 여러 가지 그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그런 그 제도가 소청심사 제도인데요. 특히 이제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이런 그 것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변천을 겪었습니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나라가 이 독립형의 그 합의제 인사기관을 이렇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중앙인사위원회도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그 기관이었기 때문에 독립되지 못한 기관이고 현재도 안전행정부는 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독립적인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중앙인사기관인 그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의 그 인사 기능하고의 어떤 그 독립성 문제,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 조화의 문제 이것이 인사행정기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인사행정제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